미국조차 두 손을 든 기술입니다. 거친 바다 위에 원자로를 통째로 띄우는 해상 원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비웃음을 단 11개월 만에 박살냈습니다. 미 해군에서 35년을 헌신한 핵추진 분야의 전설, 사성 제독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이제 미국이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 충격 앞에 세계 1위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레이먼드 콜드웰입니다. 미 해군 원자력 추진국 국장으로 35년을 복무했고 사성 제독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추진 함정의 원자로치고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제 최종 서명이 빠지면 그 어떤 배도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음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별명이 저는 늘 마음에 들었어요. 원자로 앞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어느 봄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버지니아 외곽의 제 서재에서 은퇴 생활의 한가로움을 만끽하던 참이었죠. 창밖으로는 막 꽃망울을 터뜨린 목련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비스듬히 기운 햇살이 책상 위로 길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평화롭다 못해 나른한 오후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해군 시절 제 밑에서 함께 구르던 후배, 그렉 도노반이었어요. 지금은 민간에서 에너지 전략 자문으로 일하는 친구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녀석이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제독님, 자료 하나 보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국이 해상 원전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바다 위에 원자로를 띄우겠다는데 좀 황당한 소리 같지 않으세요? 부유식 SMR이라고 했습니다. 해수면 위에 띄워서 가동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거였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땅 위에서도 지독하게 위험한 물건입니다.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 기반 위에 단단히 결박하고 수십 겹의 방호벽으로 둘러싸고도 간신히 돌아가는 게 바로 원자로거든요. 그런 괴물을 출렁이는 바다에 얹어두겠다고요. 그건 제 눈에 대형 참사를 미리 예약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노반, 나한테 굳이 이런 걸 왜 보내? 무슨 홍보 자료라도 평가해달라는 건가? 저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실실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그냥 제독님 반응이 궁금해서요. 요즘 한국 엔지니어들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한번 보시면 기가 차실걸요. 저는 도노반이 보낸 파일을 곧장 폴더 하나에 처박았습니다. 평소 황당한 자료들을 모아두는 제가 농담 삼아 공상과학이라고 이름 붙인 폴더였죠. 어차피 과장으로 도배된 마케팅용 프레젠테이션일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물론 한국의 배짓는 솜씨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가스 운반선 상당수가 한국에서 나오니까요. 거대한 선박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술만큼은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결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강철판을 능숙하게 용접한다고 해서 핵분열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금속을 다루는 솜씨와 원자로를 길들이는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창밖의 목련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배는 기가 막히게 잘 뽑겠지만 원자력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라고. 저 자신감은 그저 지나친 오만일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공상과학 폴더 깊숙이 처박아 둔 그 한 뭉치의 문서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35년 동안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다져온 제 신념이 그 뿌리부터 통째로 뽑혀나갈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차가운 사람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얼음벽은 아니었어요. 저를 그렇게 만든 건 21년 전 어느 새벽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참 젊은 장교였습니다. 태평양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던 핵잠수함 USS 샤이엔에 타고 있었죠. 수심 300m, 칠흑 같은 심해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느닷없이 냉각 개통 이상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습니다. 비좁은 통로가 새빨간 비상등으로 물들었어요. 원자로의 심장인 냉각 개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비상등 아래 비친 전우들의 얼굴은 유령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옆에서는 젊은 수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패닉에 빠져 엉뚱한 밸브를 건드리면 우리 모두 이 차가운 심해에서 영영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제 안의 모든 공포를 짓눌렀습니다. 목소리를 얼음장처럼 가라앉히고 한 단계 한 단계 절차를 읊었어요. 떨고 있는 그 수병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끔찍한 47분이 지나서야 진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단순한 센서 오류였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수병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진짜 원인을 알아내기까지의 그 47분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고. 차가운 판단만이 생명을 구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얼음벽이 되기로 했습니다. 막연한 낙관은 곧 재앙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끔찍한 원전 사고들이 전부 헛된 희망과 안일함에서 비롯됐다고 여겼으니까요. 사고 가능성이 0%가 아니라면 무조건 탈락. 그것이 35년을 관통한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민간 기업의 설계는 늘 미덥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사기업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항상 원가 절감과 납기에 쫓기는 조직이잖아요. 주주들은 이익을 내놓으라 닥달하고 경쟁사는 단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완벽한 안전이란 늘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에요. 저는 현역 시절 그런 광경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필수적인 안전 여유분을 슬그머니 깎아내리는 업체들. 심지어 검증 데이터를 위조하려다 제게 덜미를 잡힌 협력사도 있었죠. 그러니 민간이 그린 도면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제 35년 경력이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 무렵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는 한국의 해상 원전을 깎아내리는 소문이 슬금슬금 퍼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와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수군댔어요. 아시아 기업들은 늘 실적을 부풀린다고. 한국이 음악이나 드라마를 잘 팔듯 원자력 기술도 그럴싸하게 포장만 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저 역시 그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소리라고 믿었어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 원자로라니. 기본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허황된 계획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미국이야말로 핵 통제 기술의 절대적 정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진작에 포기한 일을 아시아의 한국이 해낼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아시아는 그저 앞선 나라를 베끼기만 할 뿐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오만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흔들림 없는 진리라고 여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끄며 홀로 되뇌었습니다. 핵기술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통제의 문제라고. 바다는 절대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사기업의 기준은 결코 이 해군의 무자비한 엄격함을 흉내낼 수 없다고 말이죠. 이 확고한 신념은 35년 동안 단단히 다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걸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그 믿음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도노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의 장난기 어린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터졌을 때 나오는 잔뜩 눌린 긴장감이 수화기 너머로 생생히 전해져 왔죠. 35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라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동님, 지난번 그 한국 설계 말입니다. ABS에서 AIP를 받았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저는 쥐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출렁여 손등을 적셨지만 닦아낼 겨를조차 없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ABS가요. 미국 성급. 1862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는 성급 협회입니다. 1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허술한 허가를 남발한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 옛날 타이타닉 참사 직후 전 세계 선박 안전 규정을 뜯어 고친 곳도 바로 ABS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와 거대 조선소가 그들의 평가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ABS의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선박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AIP라는 건 설계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뜻하는 지독하게 엄격한 관문입니다. 실물에 찍는 최종 합격 도장은 아니지만 도면 단계에서 근본적인 안전성이 완벽히 입증됐다는 중대한 선언이죠. AIP를 따내려면
수천 장에 달하는 정밀 도면을 넘겨야 합니다. ABS 소속 최고 전문가들이 그걸 몇 달이고 샅샅이 해부하죠. 조금이라도 오류나 의심스러운 구석이 발견되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기각해버립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깐깐한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어요. 현역 시절 민간 업체가 만들던 군 보급선의 ABS 평가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서류에 적힌 사소한 오기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석 달이나 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협회는 적당한 타협이나 눈감아 주기 따위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들 이름이 걸린 승인서에는 0.1%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단서 조항이고 예외 항목이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보내. 전부. 저는 곧바로 도노반에게 전체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강렬한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ABS가 도장을 찍었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심사관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켰거나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어요. ABS는 절대 정신을 놓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도면 어딘가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거라고. 억지로 끼워 맞춘 조건부 통과이거나 말도 안 되는 예외 조항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 교묘한 속임수를 반드시 제 손으로 들춰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비공개 에너지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와 에너지 관련 인사들, 거대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한 거물 로비스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워드 크레인이라는 자였어요. 워싱턴 에너지 정책판을 뒤에서 주무르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그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콜드웰 제독, 그 한국 해상 원전 소식 들으셨소? AIP를 땄다던데 그거 뻔한 거 아니겠소? 진짜 허가증도 아니고 아시아 시장 물량 좀 늘려보려고 적당히 눈 감아준 거지.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추측은 완전히 틀려먹었거든요. ABS는 결코 영업을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추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들의 잣대는 얼음처럼 공평해요. 그건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뼈저리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어차피 크레인 같은 자는 진실 따위에 귀 기울일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허풍을 떤다. 아시아 기술은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미국만이 세계 최고다. 그 지독하고 낡은 편견 말입니다. 크레인은 비릿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제독, 괜히 그 자료의 시간 낭비 마시오. 늙음하게 망신만 살 테니까. 그 말투에는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마치 제게 어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는 그저 거만한 로비스트의 입버릇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어요. 그 한마디가 앞으로 저를 덮칠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신호였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공상과학 폴더를 열어젖혔어요. 도노반이 며칠 전 보내둔 압축 파일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고민 끝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AIP 인증서가 지니는 진짜 무게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레인 같은 정치꾼들은 더더욱 무지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도장을 받아내는 과정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의 시험과 검증을 모조리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서를 열려는 찰나 제 손끝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까닭 모를 서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결코 열어서는 안 될 금단의 상자에 손을 대는 것만 같았죠. 제가 35년간 한사코 부정해온 어떤 낯선 진실이 저 문서 안에 웅크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자. 승인 조건을 뒤지자. 단서 조항을 파고들면 분명 이 설계는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파일의 첫 장에는 선명한 헤드라인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손잡은 융합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거대한 선박을 짓는 기술과 원자로를 제어하는 기술을 하나로 합친다는 발상이었죠. 저는 그 제목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원자로를 먼저 개발한 뒤
그걸 실어 나를 선체를 나중에 따로 조립합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처음부터 두 시스템을 한 몸처럼 결합하겠다는 거였어요. 분명 도발적인 발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 리 없다고 저는 여전히 코웃음을 쳤죠.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랍을 열어 붉은색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검증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냉각 순환 계통, 방사능 차폐 외벽, 경납 용기, 악천 후 대응력, 긴급 차단 절차, 전력 완전 상실 대비책.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쌓여만 갔습니다. 35년간 단련된 검사관의 본능이 맹렬하게 요동쳤어요. 이 도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치명적인 구멍이 튀어나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체 무슨 속임수를 썼길래 그 깐깐한 ABS가 승인 도장을 내줬을까? 그날 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옆에 둔 채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외로운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길고 잔혹한 밤샘 검열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오류 하나만 잡아내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부풀렸을 거고 ABS가 실수로 놓친 사각지대를 제 손으로 직접 까발리겠다고 말이죠. 제 35년 경력이라면 이까진 민간 도면쯤은 가볍게 짓밟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 긴 밤이 끝나기도 전에 어렴풋이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높은 책장 꼭대기에서 먼지 쌓인 가죽 바인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해군 최고 등급의 원자로 검열 체크리스트였어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손때가 베어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다 닳았으며 곳곳에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빼곡히 적힌 규정만큼은 지금도 무자비하게 유효한 법전이었습니다. 외부 충격 한계치, 해수 침범 시나리오, 비상 강제 차단 이중화, 냉각망, 방사능 차폐벽, 그리고 완전 단전 시 대처법까지. 이 핵심 조건들은 수십 년이 흘러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시설을 다루는 자들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이 군용잣대를 한국 측 도면에 하나도 빠짐없이 들이댈 작정이었어요. 해군의 기준으로 걸으면 웬만한 민간 도면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가니까요. 군용 설계는 단가 따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사기업은 다릅니다. 이윤 극대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목줄이 늘 채워져 있죠. 그래서 무리하게 안전 여유분을 깎아 내기 마련이고 그게 바로 민간 설계의 태생적 약점입니다. 제 사냥은 단순했어요. 치명적 단점 딱 하나만 짚어내면 게임은 끝나는 거였죠. 저는 가장 가혹한 해양 조건부터 물고 늘어졌습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의 원자로는 육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옥에 놓이거든요. 첫 번째는 선체의 경사각이었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덮치면 구조물이 35도 넘게 꺾일 수 있어요. 자연 순환 방식의 냉각수는 보통 중력을 따라 흐르는데 선체가 그렇게 뒤틀리면 냉각수 흐름이 치명적으로 끊깁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진동이었어요. 거친 파도가 외벽을 쉴 새 없이 두들기면 아무리 미세한 떨림이라도 수십 년 쌓여 배관, 이음새의 피로 골절을 일으키고 그게 결국 폭발로 번지죠. 세 번째는 소금기 부식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염분은 최고급 강철조차 갉아먹으니까요. 네 번째는 물리적 충돌이었어요. 떠다니는 컨테이너, 표류하는 어선, 예인 중의 사고. 이 모든 게 경납 용기에 치명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악조건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순환식 냉각 방식에 가장 큰 의심을 품었어요. 동력 펌프도 외부 전력도 없이 오직 중력과 자연 대류만으로 냉각수를 돌리겠다는 설계였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잔잔한 땅 위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예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도 자연순환이 멀쩡히 작동할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약점을 체크하고 노란 형광펜으로 중요한 수치들을 강조했어요. 어느덧 시계는 새벽 2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데이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안전 마진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민간 기업 도면은 원가를 줄이려고 안전 여유분을 최소한으로만 잡아요. 법적 기준을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만 설계하죠. 그래야 돈이 굳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도면은 정반대였습니다.
규정이 요구하는 수치보다 아득히 넓은 여유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냉각 용량은 요구치의 175%, 티타늄 외벽 두께는 기준의 140%. 저는 모니터를 향해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사기업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마진을 잡는 거죠? 경제성을 통째로 포기한 건가요? 어째서 이토록 꽉 막히게 보수적인 거죠? 이윤을 남겨야 할 회사가 왜 안전에만 이토록 집착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리사업에서 이런 설계 철학은 제 35년 인생에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미해군 원자로보다도 훨씬 더 가혹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의도가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때 서류 한 구석에 적힌 짧은 문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붉은 테두리로 또렷하게 강조되어 있었어요. 완전 봉쇄 84시간 가정. 저는 그 글자를 검지로 짚었습니다. 가슴이 거칠게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터져도 84시간 동안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고립 상태를 기본 전제로 삼았다는 뜻이었어요. 통상적인 원전 설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자로 도면은 비상시 즉각 구조 인력이 투입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조작원이 달려가 수동 밸브를 잠그고 긴급팀이 출동해 사태를 수습하는 그림이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는 다릅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면 구조 헬기조차 뜰 수 없어요. 파도가 10m를 넘으면 그 어떤 접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팀은 바로 그 극한의 84시간,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기본 조건으로 깔고 도면을 그린 거예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해군은 대충 만들고 사기업이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라니. 이건 제가 평생 믿어온 상식과 정반대였어요. 84시간 전면 봉쇄를 바닥에 깔고 설계했다는 건 위기가 닥쳐도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류가 터지더라도 원자로가 혼자 알아서 완벽하게 가라앉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손길 하나 없이도 말이죠. 그제야 저는 175%라는 그 미친 마진이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재앙을 견뎌내는 요새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식어버린 찻잔 옆에서 낡은 체크리스트와 한국의 기밀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분명 치명적인 맹점이 어딘가에 있어야 마땅한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부터 주위에서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도면을 노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번호가 아예 뜨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수화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너머의 목소리는 몹시 낮고 음산했어요. 나이 든 남자의 탁한 음성이었습니다. 짐짓 정중한 척했지만 분명한 위협이 깔려 있었죠. 콜드웰 제독, 그 한국 사업에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마시오. 주제넘게 헛소리를 떠들었다간 본인 신상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거요. 남은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는 게 현명할 거외다. 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끓어오르는 분노 탓인지 극심한 긴장 탓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 기술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걸 누군가 이미 눈치채고 억누르려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 마거릿이 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요새 그 한국 원전 일 때문에 무슨 험한 일이라도 겪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 보여요. 밤새 뒤척이며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요. 저는 차마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사태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35년 동안 떠받쳐온 제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겠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아챈 듯했어요. 며칠 뒤 도노반에게서 또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동님, 이거 보셨습니까? 노르웨이 DMV가 한국 설계 독립 검토에 착수했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DMV,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급 협회입니다. ABS와 더불어 전 세계 해양 안전을 양분하는 기관이죠. ABS가 도장을 찍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DMV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였어요. 서로 다른 두 성급이 같은 설계를 검증한다는 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정반대 방향에서 더러운 바람도 불어오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문 매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떴거든요. 해상 부유식, 원전의 도살인 파멸적 위험성. 본문을 훑어보니 한국의 마스터 플랜을 노골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탄탄한 기술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맹목적인 비방과 음모론적 억측만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작성자는 칼 보겔 박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학술 자료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알맹이는 공포심 유발에 가까웠어요. 치밀한 검증은 쏙 빠진 채 막연한 불안감만 잔뜩 부풀려 놓았더군요. 실명도 없는 유령 학자들의 코멘트와 출처도 불분명한 데이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논하는 신성한 무대에 대체 왜 더러운 정치가 끼어드는 건가요? 이건 순수한 학문적 비판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얼마 뒤 워싱턴 인근의 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열린 업계 모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보겔 박사와 마주쳤어요.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제게 다가오더니 능글맞게 말을 걸었습니다. 콜드웰 제독, 그 한국 자료 보고 계신다면서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바다 위 원자로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보겔 박사, 당신 보고서는 잘 읽었소. 그런데 딱 하나 의문이 있어요. 부유식 원자로가 그렇게 끔찍하게 위험하다면 어째서 정작 미국은 진작에 그걸 시도조차 못했습니까?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요.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그는 다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야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죠. 내륙 발전망만으로도 전력이 차고 넘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본질을 비켜간 궤변이었거든요. 비겁한 도피였어요. 사실 미국은 부유식 원자로를 시도한 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대서양 연안의 거대한 부유식 원전을 여러 기 건조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추진됐었어요.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과 끝없는 규제 충돌, 그리고 업계의 분열 속에서 결국 좌초되고 말았죠. 그 실패 이후 미국은 해상 원자력의 꿈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세계 최강 미국은 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그 지독한 의문이 제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한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어요. 업계의 구조, 파편화된 시스템, 소통의 부재, 분명 무언가 치명적인 암초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마거리 씨 현관에서 저를 맞이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또 그 일이에요. 차라리 다 손 떼고 덮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 요즘 사람이 너무 변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내가 두 눈으로 본 진실을 외면한다면 35년 동안 안전을 외쳐온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라고. 그런 짓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태껏 아무런 맹점도 찾지 못했지만 아직 물러설 단계는 아니었어요. 원자로 방어의 최상위 핵심인 냉각 계통을 끝까지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냉각 순환은 원자력 설비의 심장과도 같거든요. 이 지점에서 치명타가 터지면 나머지 모든 방어막은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오만을 박살 내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입체적으로 짜 맞추기 시작했어요. 대자연이 토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변수들을 동시에 때려박아 이 구조물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붕괴하는지 추적할 셈이었습니다. 조건은 이랬어요. 카테고리 5등급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 구조물이 38도까지 처참하게 꺾인 상태. 거기에 보조 전원마저 100% 끊긴 암흑 상황. 그리고 집채만 한 부유물이 외벽을 직격하는 상황까지요. 파고는 21m, 재난 지속 시간은 96시간, 코어 출력은 전격 대비 112%로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인류의 상식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입가를 비틀며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 이 괴물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자. 그리고 연산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어두운 서재를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이윽고 결과값이 출력됐어요.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의 도면은 배가 반쯤 뒤집힌 상태에서도 비상 차단 로직이 기적처럼 작동했어요. 그 비결은 파이프 의존을 극단적으로 줄인 일체형 구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로는 무조건 펌프와 배관을 거쳐 냉각수를 돌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설계는 코어 전체가 거대한 냉각 수조 속에 통째로 잠겨 있었습니다. 강철 외벽과 수조 사이에서 자체적인 대류 현상이 소리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체가 미친 듯이 기울어져도 수조 속 수백 톤의 물은 여전히 코어를 빈틈없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단지 중력의 방향만 비틀렸을 뿐 차갑게 식히는 작용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전력 완전 상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제 모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설계 철학에서는 애초에 동력 펌프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석이 풀리면서 제어봉이 중력에 의해 그대로 꽂혀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멈춰버려요. 그 뒤에 남은 잔열은 천천히 순수한 자연 대류만으로 완벽하게 식혀집니다. 인위적인 전력이 단 한 와트도 필요 없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물리 법칙 하나만으로 살아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하기 죽기보다 싫어서 한층 더 가혹한 조건을 걸었어요. 파라미터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구조물은 지독하게 버텨냈어요. 제가 그어둔 무자비한 안전 마진 안에서 평온하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3번이나 다시 검사했어요. 도출된 결과값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무려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원자로를 심판해왔어요. 수백 건이 넘는 사업 도면에서 치명적 구멍을 모조리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기업의 도면 앞에서는 티끌만 한 흠집조차 찾지 못한 거예요. 제 두뇌가 늙은 건가요? 날카롭던 직감이 무뎌진 걸까요? 35년의 무거운 커리어가 그저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약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업계 모임에서 저는 하워드 크레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왔어요. 콜드웰 제독, 당신마저 결국 아시아의 얄팍한 홍보에 넘어갔군요. 그쪽 사람들은 늘 데이터를 부풀리죠. 그럴싸한 프레젠테이션 쇼에 눈이 멀면 곤란합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그를 때려눕힐 논리가 제게 없었습니다. 아니, 데이터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수치가 너무도 완벽해서 제 의심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죠. 한국팀이 사기를 쳤다고 우기고 싶었지만 제 손안의 모든 증거는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오랫동안 번민했습니다. 35년 전, 아니 21년 전 그 새벽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어요. USS 샤이엔의 붉은 경보등, 수심 300m의 칠흑 같은 공포, 그 끔찍했던 47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활자와 도면 쪼가리만으로는 도무지 이 갈증을 채울 수 없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펼쳐 항공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서울행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자판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고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거리 씨 침실 문가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까지 가야겠어요. 가야 해. 직접 봐야만 끝낼 수 있어.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느 봄날,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청량한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꼬박 13시간 넘게 날아온 고된 여정이었어요. 시차 탓에 머리가 멍했지만 지독한 긴장감이 졸음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입국장 앞에는 한국 측 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사내였습니다.
그가 매끄러운 영어로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콜드웰 제독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윤재호 국장입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힘주어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의 악력이 제법 단단했어요.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의 손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곧바로 비공개 브리핑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장소는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야드의 특수 회의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동틀 무렵 출발해 KTX 고속 열차와 차량을 갈아타며 그곳에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10수명의 한국 기술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무섭도록 진지했어요. 이 늙은이를 시험대에 올리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건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첫 번째 발표자는 놀랍게도 핵공학자가 아니었어요. 해상 초거대 구조물 수석 건축가인 배성훈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가 대형 스크린에 3차원 렌더링 도면을 띄우더니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콜드웰 제독님, 저희 팀이 추구하는 설계의 심장부는 대자연을 적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거센 파도의 힘을 억지로 튕겨내려 하지 않고 거대한 선체 자체가 그 분노를 유연하게 흡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자연을 적대시하지 않는 철학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통상적인 해양 플랜트 공법은 거센 수압에 정면으로 맞서는 논리로 세워지거든요. 더 육중하고 단단하게 철근을 때려 박아 폭풍우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팀의 접근법은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힘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며 감싸 안는 방식이었습니다. 배성훈 건축가가 거침없이 브리핑을 이어갔어요. 플랜트의 골조 자체가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해 사방으로 분산시킨다고 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스마트 밸러스트 탱크가 선체의 기울기를 단 몇 초 만에 자동으로 보정해 버린다고도 했죠. 최첨단 마운팅 장치가 끔찍한 진동파를 원천 차단한다고 덧붙였어요. 단순히 원자로를 갑판 위에 얹은 게 아니라 선박과 핵시설을 처음부터 완벽한 한 몸으로 잉태시킨 거였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 위대한 미국은 대체 왜 이런 발상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원자로 부품 따로, 선체 따로 놀았기 때문이에요. 핵공학 전문가들과 배 짓는 장인들이 아예 다른 회사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며 따로 일했으니까요. 미국엔 진정한 융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단절 때문에 해상 원전의 꿈이 좌초됐던 거예요. 기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썩어 빠진 산업 구조의 한계였습니다. 이어서 코어 설계를 총괄하는 임지원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40대 후반에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음색은 무섭도록 차분하면서도 칼날처럼 단호했어요. 콜드웰 제독님, 완전 봉쇄 84시간은 저희 마스터 플랜에 살아있는 대전제입니다. 이건 가상의 재난영화 대본이 아니라 닥쳐올 현실을 그대로 직시한 결과입니다. 5등급 태풍이 내리꽂히면 실제로 84시간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접근할 수 없게 되니까요. 저희는 바로 그 고립의 시간 동안 시스템이 스스로 호흡하며 완벽하게 잠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묵직한 철학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사고를 비켜가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참사가 직격하더라도 묵묵히 생존해 내는 절대 요새를 지으려는 거였죠. 저는 35년 묵은 독종 검사관의 본능을 살려 악착같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보조 냉각망의 디테일한 수치, 피동형 안전장치의 역학, 경납 용기의 데미지, 분산 로직, 제어봉 시퀀스, 방사능 차폐벽까지 꽤나 무례하고 도발적인 질문도 서슴없이 던졌어요.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변명으로 도망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두뇌들은 간결하고도 단단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부풀린 과장도 비겁한 꼬리 자르기도 없었어요. 오로지 차가운 수치와 명확한 물리 법칙으로만 승부를 봤죠. 아직 검증하지 못한 부분은 쿨하게 미확인 상태라고 인정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 중인 부분은 진행형이라고 투명하게 밝혔어요. 그 태도는 소름 돋게 정직했습니다. 워싱턴의 혀 긴 정치꾼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질의응답이 끝난 뒤 저는 멍하니 회의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나오션 야드에는 3만 한골리아 크레인들이 잿빛 하늘을 위풍당당하게 찌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도크 안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뼈대를 올리고 있었고
수만 개의 용접 불꽃이 눈부시게 튀어올랐습니다. 전 세계를 압도하는 1위 조선소, 바로 그 압도적인 인프라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두뇌를 융합시켜 버린 거예요.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은 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해상 플랜트란 단순한 원자로 덩어리가 아니라 거대한 부유식 요새를 통째로 아우르는 시스템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은 그 거대한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해냈고 그렇기에 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수학적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철저히 틀려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완벽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량한 자존심은 갈갈이 찢겼지만 묘하게도 꽉 막혔던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한 늙은 한국인 설계사와 마주 앉기 전까지 저는 제 안에 21년 동안 묻어둔 진짜 상처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제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한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하나오션 SMR 설계 라인을 총괄하는 책임자 서동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58배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과묵하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점잖은 학자의 풍모를 풍기면서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공학도 특유의 예리함이 번뜩였습니다. 가볍게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바닥은 무척이나 거칠고 투박했어요. 책상에서 도면만 들여다본 사람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들이켜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딱딱한 공학 이야기가 오갔어요. 피동형 안전장치의 작동 원리, 순수한 자연 대류, 냉각망의 한계점과 돌파구, 경납 용기의 강도. 그러다 둘 사이의 대화가 점차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단순한 기계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본질로 말이죠. 서동철 총괄이 빈 잔을 탁자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콜드웰 제동님, 저희는 결코 사고의 가능성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재앙을 기정사실로 박아두고 그 잿더미 위에서부터 설계를 시작하죠. 오류와 사고는 언젠가 반드시 터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핵심은 그 파국이 덮쳤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저는 그 묵직한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1년 전 그 새벽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USS 샤이엔의 붉은 경보등, 수심 300m 심해의 칠흑 같은 공포, 그리고 그 끔찍했던 47분. 다행히 단순 오류였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나약함을 철저히 감추며 살아왔거든요. 부하에게 약점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 공포를 인정하는 순간 영혼이 무너진다고 강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32년 묵은 상처를 서동철 총괄에게 모조리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니, 21년 묵은 상처였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낯선 이방인에게요. 하물며 제가 심판하러 온 나라의 책임자에게 평생 묻어둔 치부를 까발린 겁니다. 고백하는 내내 제 늙은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동철 총괄은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의 깊은 눈망울에는 진실된 이해와 공감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무거운 입술을 천천히 뗐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비상 차단 직후 인간의 개입 없이도 끝끝내 버텨내는 요새를 지은 겁니다. 조작원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물리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노심이 알아서 평온을 되찾는 구조죠. 현장의 인간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궁극의 안전이란 얄팍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안전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 한가운데를 날카롭게 관통했습니다. 저는 무려 35년 동안 안전을 오직 메마른 공학의 영역으로만 여겨왔거든요. 빽빽한 연산 수치와 시뮬레이션,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데이터로만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안전이란 결국 연약한 사람을 지켜내려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끝까지 살려내겠다는 의지라는 것을, 인간의 과실조차 너그러이 끌어안겠다는 겸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까지 우리는 복잡한 도면을 펼쳐둔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저 기계적인 메커니즘만 늘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공학도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불태우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함께 나눴죠. 서동철 총괄은
조국의 완전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 인류가 재앙에서 해방된 가장 안전한 세상을 염원하고 있었어요. 우리 두 늙은이의 꿈은 서로 다른 언어로 그려졌지만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한한 존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어요. 진심을 다해 당신과 한국팀을 뼛속 깊이 존경한다고요. 그 고백을 뱉어내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심장 한 구석이 따스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21년 동안 짓눌려 온 보이지 않는 족쇄가 비로소 스르륵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이튿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조명환 부사장과 짧은 만찬을 나눴습니다. 하나오션의 기술과 운영을 총괄하는 거물이었어요. 그가 묵직한 어조로 말하더군요. 콜드웰 제독님, 저희 대한민국은 푼돈 수출보다 사람의 목숨을 먼저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원자력 때문에 피눈물 나는 교훈을 가슴에 새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지독하게 매달립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소름 돋는 진정성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예상했던 끔찍한 보복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기도 전부터 이미 워싱턴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의 야드에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요. 어느 늦은 저녁, 방산 카르텔의 최상위 인사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딘 모리슨이라는 자였어요. 대서양 함대를 호령하던 제독 출신이며 지금은 수많은 무기 제조사 이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거물이었죠. 그가 제 응접실 소파에 파묻혀 위스키 잔을 굴리며 음산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콜드웰, 마이크 앞에서 발언 수위를 알아서 조절하게. 그 건방진 아시아 놈들 편드는 모양새가 찍히면 서로 피곤해질 테니까. 자네가 35년 동안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명예가 아깝지도 않은가. 저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모리슨 제독, 저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데이터의 결과만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게 제 평생을 바친 직업적 사명이에요. 모리슨의 주름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는 마시던 잔을 탁자에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험악하게 일어섰습니다. 늙음하게 꽉 막힌 아집은 여전하군. 그 대가가 어떤 건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걸세. 그가 돌아간 뒤 며칠 동안 기득권 세력들은 노골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잊힌 안전 리스크를 억지로 부풀린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심지어 35년 전 현역 시절의 자질구레한 행정실수까지 들춰내 제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죠. 하지만 저는 부질없는 분노 대신 얼음 같은 평정심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말로 떠드는 인터뷰 대신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공식 백서로 정면 돌파하기로 말이죠. 혀로 한 말은 얼마든지 왜곡되지만 잉크로 찍은 문서는 함부로 조작할 수 없는 절대적 팩트가 되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어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학의 우열을 가리는 다툼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패권을 두고 벌이는 더러운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세상의 표준 규격을 쥐는 자가 미래 에너지 시장 전체를 독식하니까요. 한국이 해상 플랜트의 글로벌 척도를 세워버리면 미국의 핵기술 마피아도 빈사 상태인 조선 업계도 에너지 로비스트, 카르텔도 천문학적인 이권을 토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들의 추악한 본심이었어요. 하지만 인류의 생명줄인 안전은 자본 따위와 흥정할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정상회의였어요. 저는 대강당 연단에 서서 수백 명의 청중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ABS의 AIP 인증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제 35년 경력을 걸고 단언컨대 84시간 완전 봉쇄를 가정한 한국의 도면은 현존하는 그 어떤 군용 설계보다도 혹독합니다.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워드 크레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비릿한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드웰 제독, 그렇다면 어째서 위대한 미국은 기술이 부족해 해상 원전을 못했습니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틀렸습니다. 크레인. 미국은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부처 간, 기업 간 협업이 전무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핵공학자와 조선장인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따로 놀았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조선과 원자력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건 과학력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차이예요. 제 발언이 끝나자 강당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황한 크레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어요. 강당 뒤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서동철 총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마음속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요. 한때는 미국이 정점이고 한국은 그 뒤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미국이 그것을 배워야 하는 처지로 역전된 겁니다. 글로벌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주일도 안 돼요. 전 세계 발주처에서 러브콜이 빗발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EOM 프로젝트, 필리핀의 도서 지역, 칠레, 베트남, 인도까지요. 송전망이 열악한 나라들에게 이 부유식 원전은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매연과 정전에 시달리던 외딴 섬 아이들이 밝은 불빛 아래 세상과 연결되는 기적을 선사하는 거였죠. 저를 그토록 비난하던 크레인조차 어느 인터뷰에서 비겁하게 태도를 바꿨어요. 자기들은 그저 건설적인 우려를 표했을 뿐이라고 발뺌하더군요. 보겔 박사의 가짜 보고서는 신뢰를 잃고 폐기됐고 모리슨 제독의 협박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던 자들은 결국 데이터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식탁에 마거릿과 아들 다니엘, 딸 클로이를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무려 21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새벽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붉은 경보등, 수심 300m, 그 끔찍했던 47분, 그리고 공포를 감추기 위해 얼음벽이 되어야만 했던 제 지난 날을요. 말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거릿과 아이들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정직함과 용기가 얼어붙었던 저를 녹여준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제야 진정한 평온과 치유를 맞이했어요. 저는 강철문직이라는 낡은 허울을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고록을 한 권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바다 위의 신뢰. 다음 세대에 이 위대한 철학을 전수하기 위해서요.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새로운 척도를 세웠으며 이 한 줄을 인정하기까지 내게 무려 35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오만을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안전이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따스한 태도임을 각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35년간 제 인생을 지배했던 낡은 체크리스트를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봉인하며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먼드 콜드웰 씨의 놀라운 사연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과거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거친 대양 위에서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며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우리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냈고 기어이 지구촌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원자력 전설 레이먼드 콜드웰 제독이 한국의 해상 원전 앞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미쳤다며 비웃던 일을 우리 대한민국은 거친 대양 위에서 기어이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닿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